얼어붙은 강 위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등에 엎인 아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소에서 쓰던 직인도 당원증도 전부 버리고 왔어요. 주머니에 남은 건 아내가 접어넣은 쪽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쪽지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직도 못 읽었습니다. 읽으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15년 동안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강력부 검사라는 이름으로 도시 하나를 쥐고 흔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 심판받는 쪽은 저였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소 복도를 걸으면 사람들이 먼저 비켜섰습니다.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신발 소리만 울려도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저는 함흥시 검찰소 강력부 검사였습니다. 형사사건이면 살인이든 절도든 제 손을 거쳐야 했고 서류에 직인이 찍히면 그게 곧 판결이었거든요. 판사가 제 결정을 뒤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검찰소에서 배정받았는데 3층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층이었어요. 겨울에도 온수가 콸콸 쏟아졌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북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옆집은 양동이를 들고 1층까지 내려갔는데 저희 집만 수도꼭지를 틀면 됐으니까요. 아침마다 아내가 흰쌀밥을 차렸습니다. 강냉이가 아니라 진짜 쌀밥이었어요. 반찬도 3가지는 늘 올라왔고 가끔은 돼지고기까지 나왔습니다. 배급이 끊긴 집이 태반인 시절에 저희 식탁만은 그랬거든요. 출근하면 운전수가 검찰소 전용 차량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낡긴 했지만 이 도시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도로에 차가 거의 없으니까 저희 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어요. 솔직히 그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날 사건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장마당 불법 거래, 식량 횡령, 절도, 가끔은 살인 사건까지 서류를 넘기면서 이 사람들의 운명을 정했습니다. 교화소를 보낼지, 훈방할지, 아니면 더 위로 올릴지. 그 결정이 전부 제 손 안에 있었거든요. 권력이라는 게 뭔지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를 나와 졸업하자마자 검찰소에 배치됐고 10년 만에 강력부 담당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에 충성했고 성분도 좋았으니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료들이 찾아와서 사무실에 과일이 쌓였습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서워서 온 거였습니다. 검사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무섭든 싫든 이 자리가 저를 지켜준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내도 그랬고 아이도 잘 자랐습니다. 이 삶이 흔들릴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장마당 단속 현장에 처음 직접 나가게 됐는데 서류로만 보던 게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제 발이 멈췄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좌판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콩나물이 바닥에 쏟아져서 흙이랑 뒤섞인 채로 단속반이 먼저 들어간 뒤였는데 저는 검찰소에서 나온 감독관 자격으로 현장에 섰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서류에 적힌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좌판에서 콩나물이랑 두부를 팔던 사람이었는데 단속반이 좌판을 걷어차며 물건을 쓸어 담는 와중에도 할머니가 두부 한 모를 가슴에 끌어안고 놓질 않았어요.
빼앗으려고 단속원이 팔을 잡아당기니까 할머니 손등에서 핏줄이 터지더군요. 그래도 안 났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그걸 봤습니다. 입을 열어야 하는데 목이 안 움직였어요. 검사니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한마디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곳을 저는 서류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불법시장, 자본주의 잔재, 단속 대상. 서류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직접 서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밥을 벌어먹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옥수수 한 봉지 팔아서 아이 약을 사려는 엄마가 있었고 신발 바닥이 다 다른 아이가 엄마 좌판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검찰소 외투를 입고 서 있는 저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이가 먼저 고개를 숙이더군요.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뭐라고 딱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 아이 눈이 자꾸 밟혔어요. 단속이 끝나고 검찰소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았는데 서류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바닥에 흩어진 콩나물, 두부를 안고 놓지 않던 손등. 그 장면이 자꾸 겹쳤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장마당에 갔다 왔다고.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 몰랐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한번 불편했다고 뭔가를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검사였으니까요. 체제 안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장마당 단속 이후부터 봉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게 아침에 출근하면 그냥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 열었습니다. 검사가 봉투를 받으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랍에 넣어뒀어요. 근데 다음날 또 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일주일 뒤에 선배 검사가 저를 복도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봉투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만 말한 겁니다. 너무 깨끗하면 오히려 의심받는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봉투를 거절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받는 게 정상이고 안 받는 게 비정상인 세계였습니다. 결국 봉투를 열고 말았어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마당 상인이 보낸 건지 밑에서 올려보낸 건지 출처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세계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보다 제가 받았다는 사실이 전부였거든요. 한번 받으니까 거절이 안 됐습니다. 봉투가 점점 두꺼워졌어요. 가끔은 돈 대신 물건이 왔습니다. 일본산 라디오, 중국산 담배, 한 번은 양복 한 벌이 온 적도 있었어요. 검찰소 옷걸이에 걸어놓기가 뭐해서 집에 가져갔는데 아내가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아내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식탁에서 대화가 줄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소 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늘어났습니다. 장마당 단속을 해도 같은 사람이 다음날 다시 좌판을 펼쳤어요. 단속한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도 뻔했습니다. 단속반 창고에 쌓였다가 다시 장마당으로 흘러가는 구조였거든요. 돌고 돌았어요. 단속이 장사가 된 겁니다. 저는 그 바퀴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는 순간부터 저도 그 구조의 일부가 된 거였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빠져나오려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이게 다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근데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검찰소에 특별 지시가 내려왔어요. 공개 처형 참관 명령. 봉투를 받으면서 흐려졌던 눈이
그 현장에서 다시 또렷해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벌판에 사람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추운 날이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앞쪽에 나무 기둥 3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묶여 있었어요. 3명, 2명은 남자, 1명은 여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여자 쪽에서 소리가 나더군요. 울음이었습니다. 근데 입을 막아놨으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숨이 새는 것 같은 소리만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검찰소 간부석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앞줄이었어요. 뒤에서는 수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학생, 주민들 전부 동원된 거였어요. 안 나오면 사상 검열 대상에 올라가니까 누구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선고문이 읽혔어요. 반혁명 선동, 국가 정복 음모, 불법 영상물 유포. 제목이 길었습니다. 근데 진짜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선고문에 적힌 말이 사실인지 만들어진 건지 거기서 따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3발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에게 여러 발이 박혔습니다. 나무 기둥에 묶인 사람이 한쪽으로 고꾸라지더니 축 늘어졌어요. 옆에 서 있던 후배 검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돌리지 못했어요. 돌리면 안 됐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돌리면 보위부가 기록하거든요. 동요하는 간부로 찍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면을 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손이 떨리더군요. 주머니 안에서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알았어요. 내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게 처음이라는 걸. 처형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 검사가 담배를 꺼내 한 대 물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한테도 한 대 권했는데 손이 떨려서 받지 못했습니다. 괜찮은 척 웃으면서 됐다고 했어요. 차에 타고 검찰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아까 그 벌판이 자꾸 겹치더군요. 나무 기둥 3개가 눈을 감아도 보였어요.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왔다고 안기는데 안아 올리려니까 팔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손이 왜 차갑냐고. 밥을 안 먹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야 하는데 그 여자의 숨새는 소리가 자꾸 들려왔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처형당한 3명 중 1명이 같은 검찰소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검사였어요. 밥상 앞에 앉았는데 젓가락이 안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맞은편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미 재운 뒤였습니다.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저는 오늘 사람이 죽는 걸 봤으니까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얼굴이 왜 그러냐고. 괜찮다고 했어요.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은 사람 얼굴이 아니라고. 그때 처음으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공개 처형장에 갔다 왔다고. 거기서 뭘 봤는지는 자세히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었다고만 했어요. 아내가 한참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식탁 위 반찬이 식어가는 게 보였어요. 된장찌개 위로 김이 올라오지 않더군요. 한참 뒤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고. 아내 아버지는 인민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안 돌아온 거였어요. 3일 뒤에 연락이 왔는데 교화소에 있다는 겁니다. 죄목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인데 한 번도 안 한 이야기였어요. 아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냈는지
그때는 바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내가 식탁을 치우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이 집 온수도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는 거라고.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안 왔지만 그냥 누워 있었어요. 다음날 출근길에 운전수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에 타면서 창밖을 봤는데 아파트 3층 창문에서 아내가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 표정이 이상했어요. 웃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아버지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안 돌아왔다는 그 말이. 근데 그때는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소에 도착해서 사무실 문을 여는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 평소에는 안 나는 소리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무실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방은 김 검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보다 5년 선배였고 검찰소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봉투 얘기를 해준 것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깨끗하면 의심받는다고 했던 그 선배. 근데 책상이 비어 있었어요. 서류도 없고 직인도 없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물건이 전부 사라진 거였어요.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옆 사무실 검사한테 물었어요. 김 검사 어디 갔냐고.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점심때 식당에서 이야기가 돌았어요. 보이부가 새벽에 데려갔다고. 아내까지 같이.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식판을 들고 있는데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떴는데 손이 떨려서 반을 쏟았어요. 옆에 앉은 후배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김 검사가 보이부에 끌려간 이유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김 검사가 제 사무실에 와서 한 말이 있었거든요. 이 나라가 오래 못 간다고. 목소리를 낮춰서. 저는 그때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못 들은 척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들었던 겁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오늘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흔적도 없이. 오후에 검찰소장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검사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던 검사 7명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등이 젖어 있었어요. 식은땀이었습니다. 겨울인데 등에서 땀이 난 거였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김 검사가 끌려갔다고.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은 누구겠냐고.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입이 안 열렸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퇴근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운전수가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날부터 차에서 내린 뒤에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골목 끝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는데 사람이 타고 있는 게 보였어요. 담배 연기가 올라오더군요. 어두운 차 안에서. 첫날은 그냥 넘겼습니다.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둘째 날도 같은 자리에 같은 차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은 차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가 더 잘 보이는 쪽으로. 보이부였습니다. 저는 검사였으니까 그쪽 사람들을 알았거든요.
차 번호판이 일반 번호가 아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히더군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집 그림이었습니다. 네모난 집에 연기가 올라가고 옆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빠, 엄마, 나. 그 그림을 보는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밤에 아이가 잠든 뒤에 아내한테 말했어요. 밖에 차가 있다고.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봤다고 했어요. 커튼을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어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현관문 쪽을 보게 됐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검찰소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던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어요.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던 후배가 다른 쪽에 가서 앉더군요.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검찰소장 비서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소장이 만나자고 한다고.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손바닥에 땀이 묻어 있었어요. 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소장이 차를 따라줬어요.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차를 따라주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북에서는 그런 거였거든요. 좋은 대접을 하면서 나쁜 말을 하는 게 방식이었어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위에서 인사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아이가 잠든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손이 베개 밖으로 나와 있더군요. 작은 손이었어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차가운 손으로 따뜻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될까? 검사의 아들이니까 성분은 좋겠습니다. 근데 성분이 좋아도 아버지가 끌려가면 끝이었어요. 연좌제니까요. 아버지가 보위부에 잡혀가면 아이도 같이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교화소든 수용소든 김 검사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저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뭔가가 부서졌어요. 안에서 아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가자고. 이 나라에서 나가자고.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검사가 탈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국경을 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반 주민이 탈북하면 잡혀도 교화소였어요. 근데 검사가 탈북하면 총살이었습니다. 가족까지 전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미 감시당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끌려갈 거라고. 그럴 바에는 움직이자고. 아이를 데리고 움직이자고. 아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안 떨리더군요. 저보다 아내가 더 단단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를 버티게 한 게 검찰소 직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밤에 결정했어요. 두만강을 건너기로. 겨울이 오면 강이 얼거든요. 얼음이 두꺼워지는 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들키면 안 됐어요. 다음 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소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서류를 넘겼어요. 봉투도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아내는 아이 옷을 조금씩 배낭에 넣기 시작했어요. 눈에 안 띄게. 하루에 양말 한 켤레, 다음날 내복 하나. 그렇게 조금씩.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두만강까지 가려면 브로커가 필요했거든요. 검사가 브로커를 찾는다는 게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잡아 가두던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장마당 뒷골목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검사복은 안 입고 갔어요. 평생 처음으로 민간 옷을 입고 밖에 나간 거였습니다. 낡은 잠바에 모자를 눌러 쓰고 걸었는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안 쳐다봤습니다. 비키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게 일반 사람의 삶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데 열흘이 걸렸어요.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아줌마한테 돌려서 물었습니다. 중국에 물건 보내는 사람이 있냐고. 아줌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만 까딱했어요. 사흘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로 오라는 쪽지 하나가 장마당 좌판 밑에 있었어요. 거기 적힌 장소로 갔습니다. 장마당 끝에 붙어있는 창고 같은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안이 어둡고 촛불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내 한 명이 상자 위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반만 보이더군요. 사내가 물었어요. 누구냐고. 이름을 안 댔습니다. 사내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몇 명이냐고만 물었습니다. 셋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사내가 한참을 쳐다보더군요. 아이가 있으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값을 불렀어요. 중국 돈으로 얼마라고 했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봉투에 모아둔 돈이 전부였거든요. 뇌물로 받은 돈으로 탈북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체제가 준 돈으로 체제를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부족한 금액은 아내가 가지고 있던 귀금 속으로 채웠어요. 결혼할 때 받은 반지하고 귀걸이였습니다. 아내가 귀걸이를 빼면서 손이 잠깐 멈추더군요. 근데 바로 빼서 건넸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브로커가 날짜를 정해줬어요. 보름 뒤라고 했습니다. 두만강 얼음이 가장 두꺼운 시기라고. 그때까지 집을 비우지 말고 평소처럼 살라고 했어요. 검찰소에 출근하고 밥 먹고 아이 재우고. 그게 가장 중요한 위장이라고. 돌아오는 길이 길었습니다. 골목을 3번이나 돌아서 왔어요. 미행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검사니까 그런 건 알았습니다. 미행을 따돌리는 법이 아니라 미행이 어떤 식으로 붙는지를 알았던 거였어요. 잡는 쪽에 있었으니까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보름 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 방에 가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보름이 사실상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검찰소에 출근하면서 웃어야 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면서 직인을 찍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면서 내 운명은 보름 뒤 얼음 위에서 갈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름을 못 채웠습니다. 열이틀째 되던 날 검찰소에 이상한 공기가 흘렀어요. 검찰소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점심시간인데 아무도 식당에 안 갔어요. 다들 사무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세계였으니까요. 오후에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인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인사조정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라는 건 제가 쓸 서류가 아니라 제 서류를 내놓으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보름을 못 기다린다는 걸,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걸. 퇴근 시간까지 버텼어요. 평소처럼 서류를 넘기고 평소처럼 직인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무도 못 봤을 거였어요. 운전수한테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았어요. 오늘이라는 거. 아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잠든 채로 외투를 입히고 등에 업었어요. 아내가 배낭 2개를 들었습니다. 조금씩 넣어뒀던 그 배낭.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가 식탁 위에 뭔가를 올려놨어요. 반찬 그릇 3개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누가 와도 방금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보이게. 그게 아내의 마지막 위장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데 발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아이가 등에서 잠꼬대를 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서 뒷문으로 나갔어요. 골목이 캄캄했습니다. 보이부 차가 있던 자리를 봤어요.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없는 게 간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보고 있는 건지. 브로커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속은 3일 뒤였거든요. 근데 3일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비상집결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채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번 봤어요. 아파트 3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온수가 나오던 집이었어요. 흰쌀밥을 먹던 식탁이 있던 집. 눈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걸었어요. 다시는 안 돌아봤습니다. 숲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도 나무에 가려져서 발밑이 캄캄했어요. 비상집결 장소까지 걸어서 4시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곳은 함흥 외곽의 폐가였는데 약속 날짜가 아니니까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였어요. 아이가 등에서 깼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아내가 뒤에서 손을 뻗어 아이 입을 살짝 막았습니다. 속삭였어요. 놀이하는 거라고. 밤에 몰래 걷는 놀이라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걸었어요. 도로로 나가면 초소에 걸리니까 야산을 타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외투가 찢어졌고 아내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중간에 한번 멈췄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엎드렸어요. 풀숲에 얼굴을 묻고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가 제 등에서 꼼짝 안 했어요. 4살짜리가 소리 하나 안 낸 겁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차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걷고 멈추고 엎드리고 다시 걷고. 그걸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폐가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약속 날짜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습니다. 저도 앉고 싶었는데 안 앉았어요. 앉으면 못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브로커 쪽 사람이 주기적으로 이 장소를 확인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오는지는 모르는 거였습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배낭에서 꺼내둔 과자를 아이에게 건넸어요. 아이가 과자를 먹으면서 웃더군요. 소풍 온 것 같다고. 그 말에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안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에 사람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연락책이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더군요. 3일 뒤에 오기로 했는데 왜 먼저 왔냐고. 사정을 말했습니다. 연락책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에 출발하자고. 두만강까지 다시 걸어야 한다고. 강이 보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하얀 얼음이 펼쳐져 있었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서류에서 수백 번 본 이름이었거든요. 탈북 사건 기록에 항상 나오는 그 강. 제가 기소했던 사람들이 건너려다 잡힌 그 강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 서 있었어요. 연락책이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습니다. 강변 수풀에 엎드려서 건너편을 봤어요. 중국 쪽에 불빛이 보이더군요. 작은 마을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그렇게 멀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연락책이 설명했습니다. 얼음 두께가 충분하다고. 근데 중간에 얇은 구간이 있을 수 있다고. 그 구간을 밟으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초소에서 듣는다고. 아이를 등에 업었어요. 아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팔이 목을 감았는데 힘이 생각보다 세더군요. 아내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제 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연락책이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간격을 두고 건너야 하는데 얼음 위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서면 갈라질 수 있다고. 먼저 연락책이 내려갔어요. 얼음 위에 발을 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하는 소리. 그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아내가 먼저 내려갔어요. 저는 아이를 업고 뒤따랐습니다. 첫 발을 얼음 위에 딛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어요. 발밑에서 꺾이는 느낌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단단했습니다. 한 발, 두 발.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 위니까 바람이 그대로 몸을 뚫고 갔어요. 아이가 등에서 파들파들 떨더군요. 외투를 두 겹 입혔는데도 중간쯤 왔을 때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기익 하는 소리.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멈췄습니다. 앞에서 연락책도 멈췄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초였을 겁니다. 근데 그 5초가 5분처럼 느껴졌어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락책이 손짓했어요. 천천히 오라고. 다시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뒤쪽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서치라이트였어요. 초소에서 쏘는 거였습니다. 빛이 강 위를 쓸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락책이 소리쳤어요. 뛰라고. 뛰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뛰는 건 처음이었어요.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딛고 두 발째에서 미끄러졌어요. 아이가 등에서 흔들렸습니다. 넘어지면 안 됐어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시간에 빛이 잡으니까요. 다시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아내도 뛰고 있었어요.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소리. 아내인지 제 숨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한 발이었어요. 어디에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음이 어딘가에 박혔을 거였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총소리. 세 번째. 연속으로 왔어요. 총소리 사이로 고함이 들렸습니다. 서라는 말이었어요. 서라, 안 서면 쏜다. 안 섰습니다. 서면 끝이니까요. 서면 교화소가 아니라 총살이었어요. 검사 출신이니까. 가족까지 전부. 아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등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앞만 봤습니다. 중국 쪽 불빛만 봤어요. 서치라이트가 한 번 더 스쳤습니다. 빛이 발밑을 지나갔어요. 1초, 2초 지나갔습니다. 빗나간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비켜준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풀리고 폐가 타는 것 같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발밑 감촉이 달라졌어요. 얼음이 아니라 흙이었습니다.
눈 덮인 흙, 연락책이 쓰러지듯 앞으로 엎어졌어요. 저도 무릎이 꺾이면서 쓰러졌습니다. 아이가 등에서 미끄러졌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건넌 거였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한 발 더 들렸습니다. 근데 멀었어요. 강 건너에서 쏘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왔어요. 아이를 안았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눈을 꽉 감고 있었는데 제가 안으니까 눈을 떴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어요.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입만 움직인 거였어요. 아내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다 살아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책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중국 쪽 국경 경비도 순찰을 돌거든요. 잡히면 북송이었어요.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끝이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다시 업고 아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연락책이 앞서서 걸었습니다. 중국 쪽 마을 불빛을 피해서 돌아갔어요. 길이 아닌 곳으로 눈밭을 걸었습니다. 발이 빠졌어요. 무릎까지 눈에 묻혔는데 빼면서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집이 나타났어요. 조선족 동포 집이었습니다. 브로커 쪽 사람이 미리 연락해둔 곳이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아줌마가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온돌 바닥이 데워져 있었거든요. 그 따뜻함에 다리가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줌마가 뜨거운 물을 줬습니다. 아이한테 먼저 줬어요. 아이가 두 손으로 컵을 잡고 후후 불면서 마시더군요. 평소에 하던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내가 구석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렸어요. 저는 옆에 앉았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했다고 해야 하는 건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틀을 숨었어요. 낮에는 커튼을 치고 방에서 안 나왔습니다. 밤에만 화장실을 갔어요. 아이가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더니 울었어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강의에서도 안 울던 아이가 밖에 나가고 싶다고 울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브로커가 다음 이동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제3국으로 가야 한다고. 중국에서는 탈북자를 보호 안 해주거든요. 잡히면 북송이니까 제3국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게 또 며칠이 걸리는 거였어요. 그때 아줌마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흰쌀밥에 김치랑 달걀 부침이었거든요. 북에서 먹던 것보다 맛이 없었어요. 근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오는 게 처음이었어요. 왜 그런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 트렁크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아내가 제 옆에 몸을 구겼어요. 제3국까지 이동하는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트렁크에 숨어서 국경을 넘는 거였어요.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숨소리를 줄이라고. 아이가 울면 끝이라고. 아이한테 잠을 재웠어요. 아내가 따뜻한 물을 젖병에 넣어서 먹였습니다. 아이가 빨면서 스르르 잠들었어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트렁크가 닫히는 순간에 어둠이 왔어요. 완전한 어둠.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엔진 소리가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머리가 천장에 부딪혔어요. 중간에 차가 멈췄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목소리. 중국어였습니다. 검문이었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아이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입을 벌리려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손으로 아이 입을 살짝 감쌌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가 깨지 않았어요. 밖에서 트렁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톡톡.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수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 뒤에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그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두만강 위에서 뛰던 것보다 더 길었어요. 총소리보다 그 톡톡 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트렁크에서 나온 건 8시간 뒤였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깨서 배고프다고 했어요. 아내가 배낭에서 과자를 꺼내줬습니다. 거기서 또 이틀을 숨었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창문이 없었습니다. 벽만 보이는 방이었어요. 아이가 심심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손으로 그림자 놀이를 해줬어요. 토끼, 강아지, 새.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그 웃음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웃음을 잃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버텼어요. 대사관에 연락이 닿은 건 그로부터 5일 뒤였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아이가 비행기를 처음 봤습니다. 크다고 했어요. 새보다 크다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불빛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흰 불빛이었어요. 북에서는 못 보던 밝기였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비켜서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각자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검사였다는 걸 말했을 때 조사관 표정이 바뀌더군요. 검찰소 내부 이야기를 물었어요. 아는 만큼 말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어요. 이미 다 버리고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마음대로 봤습니다. 채널이 수십 개였어요. 북에서는 채널이 하나였거든요.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아이가 좋아했어요. 만화가 나오니까. 밖에 나와서 작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원룸이었는데 온수가 나왔어요. 아내가 수도꼭지를 틀어보더니 웃더군요. 함흥에서도 온수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안 빼앗아 간다고. 슈퍼마켓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과일이 쌓여 있었어요. 사과, 배, 딸기, 바나나. 그걸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마당에서 좌판이 엎어지던 그 장면이 겹쳤어요. 할머니가 두부를 안고 놓지 않던 그 모습이. 아이는 빠르게 적응했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랑 섞여서 뛰어놀았어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함흥 사투리가 점점 빠지고 서울 말투가 붙었어요. 그게 다행이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적응이 느렸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현관문 쪽을 보게 됐어요. 보이부가 올 리 없는데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안 들리는데도 가끔 꿈을 꿉니다. 검찰소 복도를 걷는 꿈이었어요. 신발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비켜서고. 근데 꿈속에서 제가 걷는 방향이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처형장이었어요. 나무 기둥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깹니다. 아내가 만든 쪽지가 아직 주머니에 있어요. 두만강 건너기 전에 넣어준 그 쪽지. 아직 안 읽었습니다. 읽으면 뭐가 적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안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읽으면 그 밤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창밖을 봅니다. 건물이 빽빽하게 서 있고 차가 지나가고 불빛이 많아요. 이 도시에서 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검사라고 비켜서는 사람도 없고 봉투를 갖다 놓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좋습니다. 근데 가끔 밤에 혼자 창가에 서면 두만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어붙은 강이. 그 위를 달리고 있는 세 사람이 보입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뒤를 돌아볼 수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총소리도 없고 서치라이트도 없고 그냥 조용한 서울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다 깨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따라주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아이가 다시 잠들면 저도 누워요. 내일도 여기 있을 겁니다. 모레도. 근데 그 쪽지는 아직 안 읽을 겁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기됩니다. 기됩니다. 기됩니다.